95조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이 공장 설비를 늘리거나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는 등의 투자를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 개발에 힘써야 한다. 네, 기업가가 참 선생님이 예전에 기업가 존경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업가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돈이 생기면 좀 모아놓을 것 같거든요. 투자하면 날릴 수 있잖아. 또 기업가 정도면 앞으로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투자를 한다는 게 선생님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거든요. 네, 도전정신이 정말 탁월해야 됩니다. 네. 또한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힘써야 한다. 기업이 투자에 필요한 돈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저축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자의 능력과 기술이 뛰어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므로 근로자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식, 기술, 창의력을 키워야 한다. 네, 저번 시간에 우리 저축에 대해서 배웠죠. 요즘 저축이 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긴 했잖아요. 이자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래서 원금 손실 보장은 높고 유동성은 높지만 솔직히 어떤 투자로서의 가치는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근데 여러분들 너무 저축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네, 기업들이 대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요게 좀 약간은 오류가 있는 게, 여러분이 저축한 돈만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은행이. 그래서 은행이 예를 들어서 대출을 100억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100억 원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세히 말하기 좀 그렇고, 그 선만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는 대출을 훨씬 더 많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세히 말하기 좀 그렇네요. 자, 그 다음에 근로자의 능력과 기술이 뛰어날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 네, 우리나라는 그게 참 장점이죠. 사람 자체가 자원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의무 교육을 다 시키고 있고요. 중학교까지. 고등학교도 의무 교육은 아니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다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심지어 국민의 대다수가 대학교까지 나오는 대학까지 국민의 대다수가 나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약간 이렇게 머리 써가면서 고기술자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약간 어느 정도 다양한 계층들이 투입이 되어야 사회가 잘 돌아가는데, 다 화이트 칼라만 하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하고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기업하기엔 참 좋은 환경이에요. 왜? 인재 구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도 열심히 번 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국가가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밑에 표에 사설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다 연관되는 겁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합니다. 뭐가 되면? 그 앞부터 해야겠다. 생산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과 소비 증가하고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생산능이 향상되면 다시 생산 증가 계속 바뀌어 도는 겁니다. 스스로 탐구. 경제 성장이 좋기만 할까? 일반적으로 국내 총생산이 클수록 선진국에 가깝고 생활 수준이 높지만 국민의 삶의 질이나 행복도 경제성장 속도에 정확히 비례하여 높아지지 않는다. 오타가 났네요. 그죠?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부작용은 어디든 다 있죠. 첫 번째, 국내 총생산의 한계입니다. 가사노동이나 봉사활동, 집에서 기른 상추에 밥을 싸서 먹었고 봉사활동으로 보람을 느꼈지만 국내 총생산은 증가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한마디로 증가 안 해서 섭섭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국내 총생산이 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환경오염,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면 국내 총생산은 증가하지만 자원이 줄어들고 환경오염이 발생해요. 네, 이거는 실질적인 문제점이죠. 그래서 녹색 GDP라는 말도 있어요. 실제로 경제 성장률에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녹색 GDP는 뭐냐면요, 경제 활동에서 발생한 환경 손실을 화폐액으로 평가하고요, 이를 국민 소득에서 차감한 환경 요인 조정 총량 지표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공기의 질이 참 많이 나빠졌죠. 특히 봄에 그게 심한데요. 예전에는 봄에는 황사 빼고는 늘 맑았는데, 꽃가루 잠깐 오는 거 빼고는, 지금은 봄에 좀 많이 좀 그렇잖아요.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좀 맑은 날이 많은데,
GDP는 훨씬 올랐지만 우리가 마시는 공기,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없었던 공기 정화기도 사야 되고, 그렇죠. 월급 100만 원 올랐는데 공기 정화기 산다고 뭐 100만 원 더 써버리면 실질적으로 소득은 감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다. 다음에 교통사고나 질병, 자동차 수리업체와 병원의 수입이 늘어 국내 총생산은 증가하지만 삶의 질은 떨어져요. 그렇죠. 이것도 실질적으로 수리업체들이 돈을 벌고 막 부품도 사오고 병원의 수입이 늘어서 국내 총생산은 증가했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안 일어나는 것이 더 좋았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국내 총생산의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가의 가치, 가족과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 즐거웠는데 국내 총생산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것도 아까 첫 번째 가사노동이나 봉사활동처럼 실질적으로 국내 총생산이 낮아도 이런 걸 즐기며 사는 나라들은,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행복하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분배 상태.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면 뭐예요? 빈부격차가 커져 사회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요. 근데 분배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딱 들으니까 예전에 쌤 어릴 때는 북한 이꼴 분배 막 이런 걸 좀 배워가지고 굉장히 어색하게 다가오긴 하는데, 형평성 상태 이런 건 모르겠는데 분배 이래버리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우리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건 문제죠. 나라 전체적으로는 부자가 돼도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다 같이 못 살 때는 옆집도 차 없고 뒷집도 차 없고 옆집도 해외여행 안 가고 앞집도 레스토랑 안 가고 전부 다 부자든 가난하든 비스무리하게 먹는 거 비스무리하고 이러면 상대적으로 좀 그 박탈감을 덜 느끼는데, 지금은 가진 자들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못 가진 자들은 뭐 여전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갈등 역시 총생산의 한계점이다. 질문. 국내 총생산 증가와 국민의 행복도가 비례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추가로 제시해보자. 네, 이거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수업 시간에. 그러면 지금 집에서 듣는 친구들은 멈추고 꼭 적어보세요. 제가 정답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2번,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삶의 질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 경제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국내 총생산에 추가하거나 제외해야 할 항목을 적어보자. 네, 이것도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96쪽 볼까요? 물가 안정이 왜 중요할까? 생활일기. 화폐의 가치가 말이 아니에요. 1923년 독일에서는 4조 마르크가 우리나라 돈으로 겨우 1,000원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녔다. 아이들은 장난감 대신에 돈 따발을 가지고 놀기도 하였다. 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죠. 네.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월 평균 500%, 한 달 만에 물가가 5배, 10배, 1923년도에는요, 여러분, 23년 한 해 동안 물가가 10배, 100배가 아니고요, 10억 배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10억 배. 상상해 가십니까? 자, 이때는 왜 이러냐면요, 독일이 전쟁 중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막 찍어냈어요. 돈을 막 찍어내니까 돈의 가치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월급을 받자마자 시장으로 다 달려갔어요. 왜냐? 오전에 사면 한 바구니 살 수 있는데 오후에 가면 반 바구니도 못 사는 거야. 왜냐? 하루 사이에 물가가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월급을 받자마자 전부 다 시장통에 다 뛰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죠. 왜냐면 장난감이 이 돈으로 못 사니까 돈 자체가 장난감이 되고요. 또 돈 가지고 집에 벽지, 풀 붙이고 벽지로 바르고요. 또는 추우면 돈을 태워가지고 땔감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나라 경제를 파탄시키는 겁니다. 2009년 짐바브웨에서는 1천억 짐바브웨 달러로 겨우 달걀 3개를 살 수 있었다. 같은 맥락이고요. 질문입니다. 만약 사전에 있는 돈으로 과자를 한 봉지만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의 생활은 어떨지. 물건 하나 살 때마다 지게 지고 돈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너무 힘듭니다. 지금 우리 카드 하나 달랑 들고 물건 결제하는데, 아이고야, 한 개 살 때마다 가방을 메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월급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게 되겠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러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바구니에다가
큰 바구니에다가 돈을 가득 담아 싣고 물건을 사러 갔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할머니가 한눈 판 사이에 돈은 갖다 버리고 돈은 엎어놓고 바구니만 들고 도망간 거예요. 왜냐? 들어있는 돈보다 바구니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참, 아유, 저 당시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상상만 해도 너무 고통이 전해져 옵니다. 물가와 물가지수, 한국가 안에서 거래되고 있는 수많은 상품의 가격이 모두 같은 방향과 크기로 변하지는 않는다. 가격이 오르는 상품이 있는 반면 가격이 내리는 상품도 있다. 그래서 한국가의 전반적인 가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상품의 가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평균하여 물가를 구해야 한다. 물가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물가지수를 작성한다. 왼쪽에 물가지수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기존 시점에 상품을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100으로 넣고 다른 시점에 같은 상품을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측정한 것이다. 만약 1년 후에 물가지수가 103이라면 1년 동안 물가가 3% 오른 것이다. 뭐 어려운 개념 아니죠. 톡톡톡 사회.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표적인 재화의 가격과 서비스 요금을 측정하여 작성한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농, 축, 수산물, 통신비, 전기, 가스, 수도료, 집세, 외식비 등 대표 품목의 가격을 종합해서 측정하며 물가 변동이 소비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한다. 네, 이런 걸 왜 품목을 정해놓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원자로 설치 가격이 올랐다. 그런 거 있죠. 수력발전소 설치 가격이 올랐다. 뭐 이런 것까지 물가지수에 반영하면 실제로 국민들에게 와닿는 거는 1도 없는데, 그렇죠. 물가지수 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와닿는 거, 이런 거 위주로 물가지수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품목이 바뀌는데요. 예전에는 공중전화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요즘 공중전화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공중전화비가 과거에는 중요한 물가지수의 하나였는데 지금은 뭐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가끔 이럽니다. 물가지수가 5% 올랐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5% 같은 소리 안에 10% 20% 올랐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거는 당연하죠. 국가가 발표하는 거는요, 그 품목 내에서 오른 것만 발표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어머님이 시장 가서 사오는 물건은 국가가 발표하는 그 품목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느끼는 그 물가지수는 국가의 발표 지수랑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완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괴리감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질문. 2015년 소비자 물가는 2010년보다 몇 프로 올랐는지 구하고 작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조사해 보자. 네. 2015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109.81이었습니다. 109.81.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2010년에 비해서 9.81% 올랐다는 뜻입니다. 뭐 수치 보는 것은 어렵지 않죠. 네, 오른쪽에 97쪽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의 원인. 공급량에 비해 수요량이 많으면 재화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국가 경제 전체의 공급보다 국가 경제 전체의 수요가 많으면 물가가 상승한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많아지면 자금 사정이 넉넉해져 소비나 투자가 활발해지고 물가가 상승한다. 수입 원유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생산비가 증가하는 때도 물가가 상승한다. 네, 인플레이션은 크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조금 좋은 인플레이션입니다. 한마디로 경기가 너무 잘 돌아가가지고 월급도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신나서 물건을 또 만드는데 어쨌든 그 만드는 것보다 사려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서로 살려고 하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이 바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인데 반대로 뭐 인건비가 올랐다든지 뭐 수입 뭐 석유 가격이 올라가지고 또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생산비의 증가로 물가가 오르는 거 있죠. 네, 이런 거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조금 심하면 국민들의 삶이 좀 힘들어지는 좀 좋지 않은 그러한 결과를 낳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영향. 물가가 지속해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지고 있는 돈의 구매력이 떨어짐으로 고정된 급여, 연금, 이자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생활이 어려워진다. 이해되죠? 또한 은행에 예금한 돈의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축을 꺼린다. 반면에 건물과 땅의 가격은 상승하므로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사람은 많아진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플레이션이 뭐 5% 10% 올랐는데 월급이 인플레이션 그대로 똑같이 인상해주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손해죠.
예전에 100만 원치 한 바구니 샀는데 이제 100만 원 가지고 반 바구니밖에 못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건물과 땅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이건 인플레이션이 되면 인플레이션 가격대로 올라가거나 그 이상으로 건물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갈수록 투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밑에 라면 예가 있는데요. 1963년에는 1,000원으로 라면 100개를 살 수 있었지만 한 개 10원이었다는 뜻이죠. 1990년에는 라면 5개, 2015년에는 라면 1.25개만 살 수 있다. 물가가 상승하여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구매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해되죠? 자, 스스로 탐구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후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막 말풍선의 빈칸에 써보자.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겠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빌려줬는데 1년 뒤에 5% 해라. 즉 105만 원 갚아라. 좋습니다. 이렇게 돈을 빌렸어요. 와, 그런데 빌린 사람이 완전히 얼굴 인상 보십시오. 작년에 빌렸을 때보다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갚는 부담이 적어졌네. 예, 이자는 5%인데 인플레이션이 10% 돼버렸어요. 그럼 빌려준 사람은 5% 5만 원 더 받아도 5만 원 손해가 된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독일 예 한번 들어볼까요? 독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억을 빌렸어요.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있기 전까지 집값이 1억이었다고 합니다. 1억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1억을 빌릴 때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준 거죠. 근데 그 해에 10억 배 상승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억으로 집을 샀는데 1년 뒤에는 1억으로 초코파이 한 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빌려준 사람은 그 인플레이션 금액만큼 10억 배 올랐으니까 얼마예요? 뭐 1억 곱하기 10억 배 엄청나죠? 그러면 그만큼 갚아줬을까요? 아니죠. 장난쳤을 겁니다. 아이고 1억 빌렸는데 내가 선심 씁니다. 10억 갚아줄게요. 저 착하죠? 이렇게 놀렸을 것 같아요. 그죠? 한마디로 빌려줬던 사람은 똑같은 1억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고요.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 하거든요. 당연히 여기서 누가 불리하죠? 네, 채권자가 불리해지는 겁니다. 2번, 가에서 라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유리해지는 사람과 불리해지는 사람을 구분하고 이를 써보자. 나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유리해집니다. 모은 돈을 은행에 예금에 넣고 있어. 불리해지죠. 당연하죠. 가급 100만 원으로 차라리 맛있는 거 사 먹을까 이런 생각 들 겁니다. 괜히 저금했어. 이런 생각 들 겁니다. 과거 독일 같은 경우에. 월급이 내 소득의 전부야.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불리해집니다. 연금은 그대로인데 불리해지죠. 한마디로 여기서 가만 유리하고 나, 다라는 어때요? 다 불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으로 유리해지는 사람과 불리해지는 사람 이렇게 친절하게 표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유리해지는 사람, 채무자, 빌린 사람, 기업, 그 다음에 실물자산 보유자, 실물자산이란 뭐 부동산, 뭐 금덩어리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업자입니다. 수입업자는 왜 유리해지냐면요. 수입업자는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서 물건을 가져왔잖아요. 물건에서 가져왔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건 값을 지불하고 달러 지불하고 사왔을 때 우리나라 내에서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1,000원에 팔던 것을 이제는 막 2,0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불리한 사람, 채권자, 빌려준 사람, 근로자, 화폐 보유자, 불리하죠. 그럼 수입업자, 수출업자는 또 왜 불리하겠습니까? 수출업자. 그렇죠. 이걸 우리나라 내에서 팔면은 큰 도움이 되는데 외국은 아직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게 못 파는 거예요, 외국에. 외국에 비싸게 팔면 물건이 안 팔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그 계약된 거는 물건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나라 국내로 빼돌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외국에 팔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팔면은 달러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달러를 갖고 왔는데 어차피 우리나라에 쓰려면 또 원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 원의 가치가 이미 떨어져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으로 봤을 때 수출업자도 손해를 되는 거죠. 수입과 수출업자 요 내용은 우리 다음에 환율 배울 거거든요. 환율 배우면 아마 조금 더 자세한 공부가 될 겁니다. 네, 오늘 공부 마냥 쉽지만은 않았지만 곰곰이 곱씹어보면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